이어서 우리 데이터 센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센터 소개는 IPFS 한국 데이터 센터 연구소장이신 조정현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IPFS 한국 데이터 센터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정확하게는 한 3월 정도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9월에 부평에 데이터 센터 시작한다고 할 때만 해도 IPFS라는 시스템이 또 파일코인이 얼마나 어렵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시스템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도전한 거죠. 그래서 회장님 말씀 듣고 이제 스터디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저희가 겪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적인 성공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펼쳐나가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광주센터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자료가 좀 뒤쪽 화면에 있고 저는 앞에 있어서 조금 이제 힘드실 수 있는데 살짝 보시면서 제가 좀 재미있게 좀 어렵지 않게 좀 IPFS가 뭐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사실 작년도 상황보다는 이제 올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IPFS 파일코인 생태계에 투자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그냥 복습 겸 간략하게 IPFS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한 30여 년 정도 이제 기술 개발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89학번인데요. 제가 89년도에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로 시작을 해서 99년 2000년 하면서 해외 사업을 많이 했고요. 주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보안 장비, 서버, 그 다음에 태블릿 PC, 최근에 이제 태블릿 PC나 안드로이드 시스템들을 주로 이제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 회장님 뵙고 IPFS를 이제 스터디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됐죠.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1차 산업 시기였던 18세기 이전 시대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차가 막 증기를 뿜고 돌아다니니까 산업혁명이 왔구나. 2차 산업혁명에는 19세기, 20세기 때는 전기에너지, 전기가 나와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3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오게 됐죠. 최근 세대들은 이제 3차 산업 세대였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이는 거는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컴퓨터 있고 인터넷은 똑같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그동안의 산업혁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혁명이 지금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어떤 데이터, 아주 기반적인 데이터가 정보와 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능이라는 거는 사람만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지능이 생긴 겁니다. 인공적으로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막대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면서 그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을 이겼죠. 그거는 인공지능의 힘이라기보다는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그 많은 숫자, 그 바둑의 수를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초고속으로 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수십만 개의 컴퓨터가 이세돌하고 붙은 거죠. 그러니까 반칙이죠. 이세돌은 인간 한 명이고 기계는 수십만 개가 붙어서 전체 빅데이터, 전체 우리 인간계에 있는 바둑수를 다 읽어가지고 범인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는 곧 기계가 신의 수준으로 바뀌는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은 여기 나오는 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살던 시대가 기계하고 같이 사는 이제 바야흐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여기에 그 빅데이터라는 게 피부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루에 카카오톡을 얼마나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카오톡 양만 해도 하루에 쌓이는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40트릴리언,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하고 왔다 갔다를 100만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CD를 쌓아서 지금 그런 양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많은 데이터를 어디다가 보관할 겁니까? KT 데이터 센터, SK, 구글 다 개인 사기업들한테 보관을 한다는 거는 이제 한계도 있지만 굉장히 금전적인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게 바로 IPFS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과거의 이집트나 바벨론 고대 시대에도 왕성한 문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내용이 없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 당시를 모를 정도로 없어지는 겁니다. 인류가 바뀌면. 근데 이 많은 정보를 IPFS 시스템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면 핵전쟁이 나도 안 없어집니다. 왜 안 없어지냐면요. 과거의 데이터를 다루는 구조는 저렇게 저기 보시면 중앙정부의 서버에 이제 그 많은 컴퓨터들이 붙어서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대통령을 비방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정보를 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이터들을 검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차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갖게 되거나 어떤 사기업들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게 과거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요금도 자기들이 정하게 되겠죠. 근데 IPFS는요, 쉽게 말해서 어느 디스크 하나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억 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분산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내 데이터가 미국에도 저장이 일부 돼 있고 한국에도 일부 돼 있고 이라크에도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핵전쟁이 나더라도 파편들을 모으면 이제 다시 복구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열을 할 수가 없죠. 보안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데이터가 쪼개져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해킹을 했을 때 전체를 못 끌어옵니다. 일부만 갖고 오죠. 그래서 절대로 전체에 대한 어떤 해킹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게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놀랍도록 빠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HTTP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과거에 접속하는 방식으로는 여기서 유저가 접속을 해서 한쪽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하나 서버에서. 그런데 IPFS는요. 각각의 파편화되어 있는 퍼즐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끌어오는 데이터 중에 어디가 좀 속도가 느리면 조립이 나중에 돼서 좀 느리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프로토콜 랩스 본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전송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그러면 아직도 연구 개발 단계냐?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이미
굉장히 큰 회사들, 여기 보시는 대로 구글이나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가 이미 이 IPFS를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쪽에서는 이더리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더리움이 그 이더리움 블록을 IPFS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죠. 올해 이제 굉장히 바뀌거든요,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이미 유수의 업체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용을 하냐면 가격이 싼 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완전히 확정적이진 않지만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독과점적인 어떤 가격 통제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냐? 참 대단하죠. 사실 이 IPFS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실 멕시코 출신의 한 엔지니어가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그 개발을 해서 2018년에 2017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ICO, 그러니까 자금 모집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여기에 세콰이어 펀드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펀드가 이걸 참여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투자할 때는 미국 영주권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연 20만 달러, 한 3억 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 자산이 100만 달러,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만 증빙 자료를 내야지 이 ICO에 참여하게 돼서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어떤 펀드를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고, 바로 이 후안 베넷이라는 사람이 프로토콜 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IPFS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프로젝트가, 저도 이제 예전에 리눅스 동호회 회장하고 그랬는데 무료 오픈 이런 게 좋아요. 굉장히 어떤 인류를 생각하고 그런 건 좋은데 완성이 잘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근데 그래서 이 프로토콜 랩스는 굉장히 검증된 세콰이어 캐피탈이나 여기 다 전부 다 쿠팡, 그 다음에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다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 회사가 투자한 프로젝트 중에 성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대한 투자사인데 그 그룹이 지금 그 백그라운드로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 생태계를 만들게 된 건데요. 이게 바로 파이코인입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총 20억 개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 70%가 이제 생성되는 채굴 형태로 생성을 하는데 186년 동안 하게 됩니다. 물론 좀 빨라지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IPFS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양질의 스토리지를 싸게 제공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게 만드는데요. 그 방법, 그 보상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지금 저 뒤에 우리 서버가 있지만 저장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블록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15%, 그 다음에 저장을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면 또 보상을 주고, 마지막에 검색할 때마다 또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블록 보상만 주로 받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10배 보상을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할 때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어떤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소규모로 하던 그런 시대는 다 지났고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거를 이 IPFS 스토리지 사업을 하려고 전 세계에서 달려들었죠.
사실 2020년 10월에 이제 테스트가 끝나서 몰려들었을 때 뭐 이거는 좀 옛날 데이터인데요. 지금은 1월 8일 현재 어저께 3,756개 노드가 지금 참여를 했는데 이 100만 개 이상이 도전한 겁니다. 100만 명 이상. 그래가지고 그 중에 성공은 3,700개 되는 겁니다. 0.4%도 안 됩니다. 성공률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냥 노드가 생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까지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절대로 기술적인 공개를 안 합니다. 공유를 안 합니다. 서로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업체와 업체 간의 기술 공유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배워야 됩니다. 독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을 하게 돼서 유지돼서 어느 정도 큰 사이즈로 그 실링을, 그 저장소를 준비한 회사는 전 세계 1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부평센터도 이제 곧 1000위 내로 이제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부평에 이렇게 그 데이터 센터를 잘 구축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또 접근할 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도 뭐 표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없고 프로토콜 랩스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요. 아예 저희는 처음부터 회장님 방침이 아주 그 초고성능만 어떤 그 위주로 시스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처음엔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성능이니까 여기 보이는 코어가 너무 많아서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오히려 더 힘들었고 지금은 많이 이제 더 안정이 됐는데요. 올해 또 재밌는 게 이 CPU, 그 컴퓨터 CPU 회사가 이 파일코인을 위해서 지금 CPU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의 2배, 토탈 4배 속도가 나는 CPU가 올해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적용하면 더 많은 어떤 실링, 더 많은 정보 공유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론 이제 그 보안이 IPFS는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기는 해도요. 사실 소비자 계정 이런 것들을 해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 센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보안 장비를 이중화해서 완전히 차단을 해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그동안의 진행이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IPFS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비전, 또 올해 회장님하고 우리 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신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미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웹 1.0 시대, 웹 1.0이 한 언제였냐면 90한 2, 3년도에 이렇게 유행을 했죠. 뭐 모뎀 가지고도 하고. 그때는 HTTP 해가지고 그 넷스케이프, 그냥 간략하게 화면에 그림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웹 2.0으로 넘어가면서 HTTP 뒤에 S가 붙게 됐죠. 지금 쓰실 때도 보시면 잘 눈여겨보시면 브라우저에 주소 입력하실 때 HTTP만 입력하는 데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사이트는 아직 웹 1.0 기반이고요. HTTPS 해야 이제 보안이 들어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IPFS는 웹 3.0 시대에 맞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웹 3.0이 뭐냐? 이게 올해 제일 큰 화두입니다. 웹3라고 하거든요. 이 웹3는 탈중앙화 웹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웹 1.0은 예전에 야후 아시죠? 야후 기억나시는 야후, 그 다음에 뭐 넷스케이프, 익스플로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그냥 읽어드리는 서버에서 읽어서 보여주는 데 그친 그런 일방적인 웹이었죠. 근데 웹 2.0 되면서 크롬, 익스플로러도 바뀌고 트위터, 뭐 우버 이렇게 상호 대화적으로 되면서 이제 상호 대화적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탈중앙화였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서버가 약해가지고 개인 PC의 능력을 써서 서버에는 아주 데이터 작은 것만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다 이걸 했거든요. 그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탈중앙화를 했는데 중앙 집중적으로 안 했는데
웹 2.0 되면서 클라우드 시대라고 바뀌면서 아마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 이런 데가 전 세계 데이터를 자기네 서버에다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 몇 년 전, 한 5, 6년 전만 해도 책을 보면 전 세계에는 아마존, HP, 구글 몇 개 회사밖에 필요 없다. 이제 그 회사들이 다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에 붙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웹3라는 게 나온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웹3의 가운데 뭐가 있죠? IPFS, 파이코인이 있죠. 웹3의 중심을 리딩하고 있는 게 바로 IPFS와 파이코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탈중앙화입니다. 서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서버가 없는데 데이터는 어디에서 오냐? 바로 우리의 IPFS 저장망에서 오는 거죠.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 암호화된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저장소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파편화된 데이터가 보관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IPFS 파이코인 프로그램에 이제 파이코인 플러스라는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는 준비만 한 거죠. 준비. 보관할 보관 장소만 계속 만들면 프로토콜 랩스에서 딱 보고 체크해서 이거 잘 만들었다 그러면 보상을 주고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뺏어가서 태워버립니다. 담보를.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그냥 담보 형태로 파이코인이 한 50억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몇 개월이면 다 없어지고 막 그럽니다. 이 관리를 안 해주면.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진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준비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파이코인 플러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공증인, 노탈이라고 해서 공증인이 있습니다. 그 프로토콜 랩스에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데이터,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입니다.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합니다. 프로토콜 랩스 시스템이.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여기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고 의도가 그러니까 여기 무슨 데이터를 니는 저장할 거냐 이렇게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그리고 니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 그리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야? 팀은 몇 명이야? 이런 걸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잘 작성해서 이 공증인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 500테라 좀 주세요. 데이터 저장, 실데이터 저장할 수 있게. 그러면 공증인 심사라고 니는 안 돼. 거절을 시키고 그리고 괜찮으면은 니네는 승인해 줄게. 그래서 승인을 하면요. 승인된 상태에서 딜이 들어옵니다. 그럼 딜은 뭐냐면 이제 가령 BTS가 우리 데이터를 IPFS 저장을 해야 되는데 마켓에서 딜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때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딜이 성사가 되면 우리 스토리지에 이제 BTS 데이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배로 늘어납니다. 세타가. 그리고 보상이 10배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0배 보상 받는 만큼 담보도 10배 들어가는데요. 어찌됐건 굉장히 빠르게 슬링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키울 수 있고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든 게 데이터 캡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실험적으로 조그맣게 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한 팀들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 캡을 아예 못 받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런 프로포즈 쓰려면 영어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고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저장할 데이터도 다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샘플도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굉장히 크게 데이터 캡을 얻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작년에 실험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필랩이라고 해서 인지도 1위까지도 저희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제일 큰 화두가 NFT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NFT라는 건 뭐냐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4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탄 같은 건데요. NFT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2013년인데 사실 활성화된 건 2017년부터예요. 근데 한 2,000배 정도 그 시장이 커져버렸어요. 작년에 2,000배. 작년 3월에서 6월까지 거래가 그동안 수년간의 거래의 몇백 배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암호화폐, 타이코인은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암호화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암호화폐와 쌍으로 어떤 자산을 붙이면 그 자산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뒤에 보시죠. 일단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건 이미 이 거래가 굉장히 증가했고요. 올해 엄청나게 증가. 여기 보시면 이게 크립토펑크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에 우습게 생겼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얘네 얼굴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8억 정도 가고요. 요 한 개가 그냥 요 도트 하나가 8억 정도 가고 어떤 거는 뭐 하도 최소 수천만 원에서 이렇게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는 거죠. 그럼 사서 뭐 하냐? 자기 트위터에도 붙이고 이걸 붙이려고. 이건 전 세계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하나만 갖고 있는 매체, 미디어를 NFT와 결합해서 이렇게 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고요. 이 크립토 키티는 뭐냐면 고양이인데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고양이가 다양하게 생겼는데 어떤 고양이는 뭐 몇백만 원도 가고 어떤 고양이는 그냥 몇억 원도 갑니다. 근데 서로 교배를 해요. 고양이가 고양이끼리. 그럼 새로운 고양이가 나와서 또 그걸 팔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또 NFT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엑시 인피니트라는 거 요즘에 이게 제일 핫해요. 그러니까 P2E라고 해서 Play to Earn. 그러니까 게임하면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도 NFT인데 요 괴물들을 막 키워가지고 밥을 내고 막 키워서 싸움을 시켜요. 그래서 이기고 또 교배를 시켜 더 세게 와서 이 거래소에다 파는 거죠. 그래서 AXS라고 해서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지금 작년 초에 한 2,000원이었는데 지금 7만 원 넘어갔죠. 가장 핫한. 필리핀에서는 아예 다른 일 안 하고 이것만 해요, 사람들이. 이걸로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밥도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NFT가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요 분야도 또, 이게 사실 그림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 지금 실제 얘기인데, 이렇게, 요게 한 3억 원짜리 그림이에요. 근데 12살짜리가 그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실제로 이제 아기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베트남의 14살짜리가 그린 그림도 1억 2천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자기 그림을 만들어서 전 세계 고유한 NFT 하나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올리면 이렇게 경매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작자가 저작권을 넘길 수도 있고 저작권을 갖고 있고 매체만 넘길 수도 있고 거래가 될 때마다 계속 수익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가수들이나 예술인들이나 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기들한테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CD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뭘 팔기가 힘들어졌어요. 인터넷 음원으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겠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술인들이 힘든데 NFT로 자기 그 예술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그 NFT를 넘겨주세요. 어떻게 저장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NFT는 주소일 뿐입니다. 주소. 근데 거기에 음악을 만약에 BTS 뮤직비디오를 올리면 최소 뭐 한 몇백 메가 되거든요. 블록체인에다 그 몇백 메가 올리려면 가스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시간도 너무 걸리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가 이건 안 되는 사업이에요. NFT는. 그래서 주소는 블록체인에다 담고 실제 데이터는 어딘가 담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들을 어디다 담겠냐고.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다 담는 것보다는 IPFS에다 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일 큰 아마 약진을 할 게 지금 여기가 프로토콜 랩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피나타, 그다음에 웹3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다 IPFS 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지금 NFT 저작자들도 아주 쉽게 IPFS에다가 싼 가격에 자기 데이터를 올려놓고 NFT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코인을 이용하면 데이터는 NFT 데이터는 스토리지 안에 있고 코인에는 주소만 있는 아주 그 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파이코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 세계 NFT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섹터에서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같이 일하고 운영하고 계셨던 방송국 컨텐츠들 그리고 한국 가수협회나 아니면 예술인협회 등에서 예술인들이나 가수들이 자기 곡을 NFT화 시켜서 우리 IPFS 스토리지에다가 올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경매 사이트와 거래소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지갑이 발전이 돼서 거기에 이제 파이코인도 있지만 파이코인 NFT도 거래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올해 프로젝트 중에 제일 지금 주력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보상이 또 2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도 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투자한 부분에 이제 수익 내역이 더 다양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정부에서 ISMS 인증이라고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인증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거래소도 지금 원화거래는 5군데 이제 되고 있죠. 그리고 다른데 원화거래도 못하고 그래서 이건 다 보안과 관련된 건데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인데 그 중에 가상자산 사업자, 커스터디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우리 지갑이 그동안은 파이코인만 저장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여러 이제 코인들을 저장하고 교환해주고 스테이킹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정식 사업자로 진행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중국이 정부에서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 이런 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어떤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의 90%가량을 정말 중국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난리가 나서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뭐 우크라이나 이런 데로 막 옮기고 했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이제 부평센터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워낙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서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라이를 좀 보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그런 해외 노드들이나 해외 서버들도 우리가 콜로케이션 들여와서 운영해주고 수익을 얻는 그런 모델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그냥 솔직히 고백하자면 잘 모르고 시작을 했고 올해는 정말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퓨테이션도 얘기도 해봤고 뭘 하면은 저희가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광주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개발팀, 기술팀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백업을 강력하게 하려고 저희 거의 각자 안 짜고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